네, 안녕하세요. 이원규 세무사입니다. 네,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다들 잘 들리시는지 한번 안 들리시는 분 있으면은 그 대화방에다가 좀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들을 위한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맡게 된 이원규 세무사입니다. 예, 지금 현업에서 하고 있고, 지난 한 10년 동안은 국세청에서 국세조사관으로서, 네, 이제 세금 징수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제 이력은 이렇게 되고, 간단하게 오늘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하셔야 될 세금 신고, 요 타임라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죠. 잠시만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단 매출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매입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전자상거래업을 하다 보니까 상품을 판매하게 될 거고, 이 상품을 구입해 오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상품 판매 가격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을 차감한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통 하게 되고, 6개월치 매출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1년치 매출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게 매출에 대한 기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처음 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원천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요거를 1월 달 급여를 혹시 1월 말에 지급을 했다면 그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제 매달 하게 되지만은 이제 일정 신청을 해서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한 것을 이제 급여 지급한 거를 6개월치를 다 합산한 다음에 7월 10일까지 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치 원천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품 판매한 매출, 상품을 구입해 온 매입, 그리고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쓴 인건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차감을 해서 순이익을 찾게 되고, 그 순이익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굵직한 이제 국세에 대한 신고는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 이외에도 사업자분들께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 4대 보험까지 잘 신경을 써줘야 사업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이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게 되면은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목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업 특징과 사업 형태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사업을 이미 시작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은 짧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드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그리고 요 매출을 계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원천세까지 다뤄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뭐 창업 감면이라든가 이제 통합고용등재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세금 신고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 매장들은 이제 매출이 잘 나지 않고 오히려 전자상거래업을 통해서 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게 이제 주류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을 단순히 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형태에 불과하고 이 전자상거래업이 가진 특징 때문에 우리가 세무 구조를 한번 잘 설계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은 일단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은 없지만 매출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매장을 갖추신 분들도 있고 매장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신 분들도 있고 온라인 사업을 먼저 하시고 나다가 매장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이 매장이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업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매장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창업 감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이제 포스기라고 하죠. 이제 매출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출 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여러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기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다 정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포스기 회사에다가 전화하면은 6개월치 매출에 대해서 금방 집계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별도로 매출 집계를 한다면 그 부분과 이제 대사만 해보면 되는데 전자상거래업은 플랫폼별로 정산 내역이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루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11번가에서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들이 30개가 넘어요. 그리고 들었을 때, 그런 데도 있었어? 라고 하는 곳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별로 정산 내역이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잘 집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서 무슨 물건을 팔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전자상거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내가 물품을, 내 것을 어느 플랫폼에 팔고 있는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메모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요건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매장, 오프라인 매장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온라인 매장을 추가했었을 때 지금 뭐 실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납세자가 충분히 이 사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오히려 높은 확률로 감면에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 전자상거래업을 만약에 자기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고 창업 감면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완전히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보면은 이 매출액과 입금액, 이 통장에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보통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 카드사 단말기 수수료만 조금만 떼고 끝나게 되는데 온라인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서 들어오는 이 입금액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매출은 1월에 했는데 입금은 3월에 된다든가 2월에 된다든가 주별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입금 시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 매출을 뭐 이번 달에 1억을 팔았어도 당장 내 통장에는 1억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플랫폼별로 차라리 이게 입금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면 그래도 눈대중으로 대충 맞춰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플랫폼별로 어떤 데는 2주별 정산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개월 정산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매출 계산 시에 특히 부가가치세에서 홈택스에서 요즘에 매출을 안내를 하죠. 그래서 플랫폼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띄워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꼭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있으면 오히려 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데서 발생한 매출이 국세청 집계 자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장님들 사이에서 저 플랫폼에서 팔면 세금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돌고 나서 3년이 지난 이후에 국세청에서 그 해당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자료가 다 왔고 매출이랑 이제 신고한 매출이랑 이 사장님이 발생한 전체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차이가 나게 돼서 결국에는 해명 안내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이제 물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생기고 음, 올해 초였죠. 아마 미등록 단말기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로 매출 결제를 하면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매출 집계가 되면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맞게 되고 한 분은 뭐 안 좋은 소식까지도 들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 계산법은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집계를 하시고 그거를 세무사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게 설령 홈택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거를 성실하게 다 신고를 하셔야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국세청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니까 정보가 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고 관리인데요. 매장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실시간으로 나가는 재고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은데 플랫폼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류창고가 별도로 있거나 아니면 나의 물건을 뭐 쿠팡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되죠. 이제 뭐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쿠팡의 물류창고에 나의 물건을 먼저 넣어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이원화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말에 나에게 팔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비인데요. 이 광고비가 어, 생각보다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이제 경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통제하기 약간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주 단위로 100만 원씩 이제 선결제를 해놓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로 차감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뭐 100만 원으로 입금액을 정해놓고 30만 원 이하가 되면 자동 결제가 되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비가 많이 나가면 매출이 같이 증가하는데 수수료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광고비를 뭐 월 1,000만 원을 태웠을 때 아니면 월 2천을 태웠을 때 나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신장되느냐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하면서 광고비 지출액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설정해 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돈만 나가고 매출은 일으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분기별로 검토를 해서 이제 광고비 지출을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이제 표시가 되어서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제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뭉뚱그려 얘기하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자상거래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은 대부분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구분하지 않고 보통 여기에 통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유사한 업체 이제 업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해외 직구 대행업 요거는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물건을 위에서 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내 거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형태. 그러니까 재고가 나한테 왔다가 가는 형태가 되는데 해외 직구 대행업은
물건이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중개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매출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이 물건을 뭐 1억 원짜리를 내가 대행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100만 원만 받았으면 나의 매출은 100만 원인 거예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나타나는 매출은 1억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는 이 사업자의 매출은 1억인데, 이 사람은 왜 100만 원만 신고했을까라는 이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한 번 했었다고 바로 소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별로 너의 매출액이 진짜 이게 맞아? 너는 정말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판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하라고 했었을 때 사실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업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소명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 설명드릴 거는 기업 생애주기별 세무 리스크 맵이에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기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성숙해서 이제 본인도 사업자도 나이가 들고 이거를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은 폐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사업자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창업기에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판매할 상품들을 매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미등록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한두 번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의 10%라는 게 생각보다 세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세요. 이제 이따가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분명히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납세자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중에서도 구매자가 이거를 지출중빙으로 끊었는지 아니면은 소득공제용으로 끊었는지 또는 뭐 쿠폰을 써서 판매했는지 또는 현금으로 판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계가 되다 보니까 현금 매출 누락을 하기가 이제 현금 매출을 하면 안 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전자상거래업으로 내야지 뭐 자칫해서 그냥 도소매 요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창업 가면에서 바로 배제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뭔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물건을 사오는 어차피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없이 내가 물건 팔아줄게. 너 그냥 증빙 없이 물건 가지고 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손해예요. 어차피 일반 과세 사업자로 낸다면 나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적격 증빙을 꼭 받아야 된다. 요거를 안 받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뭐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현금 이체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소득세나 법인세 때 반영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를 거기다가 계상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부가가치세 10%는 내 부가세 때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거고 증빙을 처리하면서 이제 소득세 때 그냥 적격한 증빙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증빙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오히려 가산세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자 등록을 맨 처음에 했었을 때 사업용 계좌를 꼭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현금 영수증 가맹도 홈택스에다 하시고 이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사업용 카드, 이제 카드 번호 요거를 홈택스에다가 꼭 요 세 가지를 등록을 해 놓으세요. 설령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대리인한테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있는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서 요 세 가지를 등록을 하시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를 세무대리인 분들이 등록을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돼 있으면 돼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가산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성장기인데
매출이 확대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인력을 채용하게 되고 거래처가 많아지게 되면서 혼자서 사업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약간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원천세와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직접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천세 신고 기간이 굉장히 자주 돌아오고 급여 명세서를 항상 만들어서 줘야 되고, 직원의 이제 뭐 취득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나가면은 상실 신고 이런 것들을 기한에 맞춰서 하지 못하면은 그때마다 계속 가산세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매출만 일으키고 요 앞에서 적격 증빙들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한두 번 내보시면은 부가세 부담이 엄청 크다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세금계산서 살 수 없나라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계신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장에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면은 사업자를 위해서 쓰는 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고용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바로 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접대비는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래처에 접대를 하는 경우에 이제 비용이 나간 경우 접대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모두 다 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 신고를 체계화하는데, 2단계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세무사님들께 이제 의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은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확장기인데, 확장기라고 하면 지금 사업체를 한 개에서 뭐 이제 나의 사업체를 복수로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이제 창고 시설을 이제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도 물론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사업은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을 주면 되기 때문에 지분은 주식이 되겠죠.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일단 돈이 들어오면은 법인으로 모여 있다가 법인에서 다시 개인 둘, 사업자 또는 주주들한테 분배가 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익금을 분배하기가 좋은데,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법인을 통하지 않고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가지급금과 가소금이 쌓일 수가 있어요. 이제 법인 통장에서 돈을 자유롭게 이제 빼거나 아니면은 내가 뺀 돈에 대해서 넣거나 할 때 그게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중요하고요. 요 가지급금과 가소금은 결국에는 법인이 청산되거나 아니면 법인이 조사를 받거나 상속이 발생할 때 이때마다 납세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세무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세금이 더 나온다는 이야기죠. 덜 나오게 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 대표이사와 이제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금 거래를 할 때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임원으로서 이제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규정을 갖지 않으면은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갔었을 때 전부 다 가지급금이 돼요. 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갖춰서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요것이 관리되지 않아서 지금 뭐 가지급금이 12억이네 아니면 9억이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있으세요. 근데 요거를 뭐 사업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가지급금을 누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정리하지 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과 세무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하면서 세무사님이 있으시다면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재무상태표상에 이제 주주, 임원, 직원의 종업원이죠.
보통 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주임종 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차입을 빌려오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지급하거나 한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승계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업자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는 좀 다르게 뭐 주식의 가치 평가라든가 아니면 증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발표한 그 강의를 하는 게 말이 좀 너무 빠를까요? 괜찮으신가요? 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장에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번호 입력하고 은행 입력하고 저장하고 끝. 현금 영수증도 의무 감행 사업자 신청하고 끝.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꼭 짚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 12월 달에 안내문이 갑니다. 근데 요즘에 우편물을 집에서 받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고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은 그거를 열어보기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안 열어보고 뒀다가 잃어버리시고 근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셔서 사업용 계좌를 언제까지 꼭 등록하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 그 등록을 안 하시고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그러면 사업용 계좌 등록 기한이 만료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신고한 수입 금액에 대해서 2% 가산세가 발생해요. 매출액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를 꼭 신고를 하시고 홈택스가 좀 내가 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이 사업용 계좌라고 해서 꼭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통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내 명의의 개인 계좌를 여기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 그리고 지출을 여기서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지출 뭐 이제 가족들 간에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빌려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계좌와 혼용해서 쓰시게 되면 불리하겠죠. 나중에 혹시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계좌를 달라고 했었을 때 나의 개인적인 거래와 사업용으로 사용했었던 수입 지출이 같이 거기에 짬뽕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모님하고 아니면 지인들과 별 문제 없이 거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세청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지인과 거래한 건지 부모님한테 돈을 증여받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거에는 꼭 사업용으로만 쓰시고 자신의 개인적인 지출과는 약간은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만에 하나를 대비하시는 그런 사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입니다. 이것도 가입 의무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소매 중개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 영수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하지 않으면 또 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발생하게 되고요. 또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을 하지 않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거에 대해서 원천 배제가 돼요. 이제 사업을 잘 설계하셔서 매출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뭐 첫 해, 두 해, 뭐 이럴 때 매출이 갑자기 확 커지면서 세금이 몇 억씩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세액 감면 요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도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현금 영수증 감행을 안 했어. 이렇게 되면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과 사업자 등록은 아니 사업용 계좌 등록은 사업자 등록 증. 이거 딱 받으시는 순간에 바로 이어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건 꼭 전자상거래업이 아니라 뭐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식업을 하실 수 있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꼭 잊지 않고 요 두 가지는 하시기 바라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국세청에서 수시로 열어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국세청에서 이거를 수시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열어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전해요. 그래서 계좌 등록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볼게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우리가 개인과 법인을 구분짓는 선택을 하는 그 가장 큰 요인이 이 세율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을 가지고 있고, 법인은 10에서 25%예요. 이게 이제 2026년 1%씩 올랐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10%, 20%, 22%, 까지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 2%, 2.2%, 2.5% 이렇게 합쳐서 여기는 11%에서부터 27.5%까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법인세고 개인은 또 여기에 이제 지방세가 붙어요. 그래서 0.6%, 1.5% 이런 식으로 붙죠. 그래서 여기에 4.5%를 더하면은 49.5%까지. 아, 네. 세율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매출을 뭐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되면은 소득세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죠. 이제 그리고 사업을 이제 5년 이상 운영을 하셔서 이제 창업 감면 100%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5년 동안 매출액을 그렇게 많이 일으켜도 세금 한 푼 안 내다가 갑자기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가 끝나갈 때쯤 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당장 내야 되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은 건 아니에요. 이제 법인세를 일단 뭐 여기 이제 과세 표준이니까 이게 매출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편하게 이해하기로는 그냥 매출액에서 나의 매입액을 차감하고 일정 부분 이제 법에서 적용하는 소득공제라든가 뭐 이런 감면들을 제외한 이제 금액이에요. 세율을 때리기 바로 전 단계로 계산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때 10%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적은 업체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20억을 매출을 일으켰어도 과세 표준은 2억 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과표의 이제 10%가 되는 거죠. 만약에 2억 원을 개인 사업자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35%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세금이 눈에 보이기에 뭐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예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번 돈이지 내 개인이 번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 돈을 쓸 때는 꼭 대표자에게 급여, 상여,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가야 되고 급여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고 상여는 여기에 포함되고 배당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4% 원천 징수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게 되면은 다시 이 개인 소득세와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세 내고 또 여기서도 또 세금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율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법인 사업자를 운영을 했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 대표님께서 사업의 형태만 법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는 똑같은 활동을 하시죠. 근데 이 관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개인으로 할 때는. 개인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전까지는 단식부기, 우리가 이제 가계부 쓰듯이 장부를 작성해서 간편장부로도 충분히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장세액공제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이제 수수료도 적고
이제 비용도 낮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돈은 내가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요.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세금이 조금 있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야 되고 세무대리인 없이 이 복식부기 장부를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대리인이 필수가 되겠고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법인 설립을 할 때 설립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기장료도 높고 그리고 뭔가 아까 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할 때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을 하고 이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라든가 주총 결의라든가 이런 것들 선행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설령 단독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러한 변경을 할 때마다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할 때보다 높은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임의로 인출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커요. 대표자님들께서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으로 할래. 세금을 설령 내더라도. 그리고 법인 사업자를 해도 아까 소득세를 낸다고 했죠. 인출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해서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내가 자금은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서 세금도 이렇게 개인 사업자처럼 내기 싫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면서 자금을 인출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지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당장에는 티가 안 나요. 뭐 1년, 2년 이렇게 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게 쌓여서 정말 내가 잘 나가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들고 매출도 크게 일어나고 나만의 별도의 브랜딩이 될 만큼 키웠지만 가지급금이 많으면은 이걸 누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한테 상속을 해주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업체를 정상적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 형태를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직도 내가 법인을 하는 게 맞는지 개인을 하게 맞는지 이런 게 좀 의구심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표인데요. 검토해야 되는 거는 여기 1, 2, 3, 4, 5번을 보시면 되겠고 이 각각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최초에 소규모로 하는지 아니면은 나의 사업 모델이 확실해 고수익을 예상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음부터 개인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사실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합니다. 이제 사업장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그거에 따른 별도의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결국에 법인을 할 거라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법인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거에 따른 각각의 이제 그 판단 기준이니까 내가 이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이렇게 따져보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하는 거 굉장히 단순하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혹시 홈택스에서 작성하신다면 뭐 빈칸에다가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전자상거래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빌릴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자가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집이 내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그 집에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전세 계약서 요걸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상에 내가 있는 그 전세 계약서가 있으면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여기를 주소지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다가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분증 하나만 들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그냥 신청을 하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이 당일 나옵니다.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거를 받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네이버 스마트팜 판매자 등록. 요게 일단은 제일 간단해요. 요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뭐 이제 한 5분이면 뭐 좀 오래 걸리셔도 10분이면 충분히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요 등록하신 거 하고 사업자 등록 받은 거,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걸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 이제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자상거래업으로 이제 뭐 네이버나 이제 뭐 별도의 이제 어 자신만의 뭐 사이트, 독립된 사이트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요 위에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후 과정은 동일합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필수. 근데 요거는 사실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어렵죠. 매출을 일으키려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전자상거래업 등록을 이제 전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테고, 업종 선택은 제가 앞서 이제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에서부터 내가 혹시라도 어 이제 해외 판매 대행업을 하신다고 하면, 구매 대행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해당 업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코드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세무서에 뭐 직접 가서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어떤 업종 하시려고 하세요 하면서 담당 조사관이 친절하게 이제 확인을 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밑에 제가 간단하게 돋보기 붙여놨는데, 오프라인 매장 개설 시 창업 감면에 배제된다.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그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있으면은 저희가 감면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 그 사업장을 확인을 해요. 여기가 진짜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창고 형태로 사무실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하니까, 여기가 집이 아니라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구성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실 때 팁인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집을 전세 계약할 때는 확정일자를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사무실 같은 거 임차를 했었을 때 요게 소액보증, 임차보증금 보호되는 그 범위 이내라면은 확정일자를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요즘에 이제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그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조그만 음식점을 하신다든가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체크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은 안 됩니다. 원본을 같이 가지고 가면 거기에 세무서에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확정일자가 나오게 되는데 전산에도 등록이 되고. 근데 그거를 안 해놓으면 요 경매가 발생을 하면은 그 경매의 집행관 분들이 세무서에 오셔서 이 해당 그 상가가 경매에 나갔을 때 이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호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수시로 와서 하시는 만큼 상가를 임대차 하신다면 확정일자까지 꼭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죠. 그래서 상품을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상품 A라는 것이 공장에서 제조가 돼서 B라는 도매 업체를 통해서 C라는, 이게 이제 우리라고 해볼게요. 이제 전자상거래 개인 사업자에게 오고, 요게 이제 B라는
소비자 이렇게 이제 판매된다고 했었을 때 공장에서 100원에 도매업자한테 팔면서 이거를 100원짜리 물건이지만은 10원만큼 붙여서 110원의 물건을 판매하고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텍스 인보이스로 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 도매업자는 110원의 물건을 사서 이제 나에게 200원에 팔면서 20원의 부가세를 붙여서 220원에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220원의 물건을 또 사와서 소비자한테 300원에 팔면은 3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330원에 팔게 돼요. 그러면 나의 매출은 3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30원이지만 나는 이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220원에 사왔어요. 그때 발생한 부가세가 20원이죠. 얘는 내가 사왔으니까 매입이고 요 30원은 매출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액이죠. 30원, 매출세액, 이거는 매입세액. 그래서 내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30원에서 20원을 빼서 10원만 내는 거고, 이거는 도매업자도 마찬가지예요. 220원에 사와서 110원이었으니까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는 20원이고, 공장으로부터 사온 부가세는 10원이었죠. 그래서 비도매업자는 또 20원에서 10원 뺀 얘도 10원을 내고, 공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도 어딘가에서 원재료를 사왔지만은 뭐 그런 거 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얘는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는 330원의 물건을 사왔지만 물건값 300원과 30원을 냈어요. 그렇지만 요것은 이렇게 세 군데에서 거래 징수 단계에서 이렇게 다 한 요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최종 소비 단계에서 부담하는 이게 소비세적인 성격이고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적격 증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그래서 이게 나의 세금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부담 이제 가지고 와서 내는 거예요. 아까 그 30원은 이제 고객이 나라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 330원을 이 저희 통신 판매업자한테 주고서는 그 중에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부가가치세만큼 받아오는 거는 나의 소득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 것을 일부 이제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것 그 과정이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액 계산 구조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적격 증빙이에요. 아까 매입을 해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적격 증빙을 수취한 매입세액만 해당해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그렇게 짜여져 있고 이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적 지출 증빙이라고 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 여기 법정 증빙인데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 법적 증빙은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물건을 매입해왔을 때 꼭 이 세 가지를 받으셔야 되고 이제 증빙 없이 10% 할인해서 물건 사올게라는 거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받게 되고 보통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기다란 종이에 여기에 사업자 이제 뭐 내용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내용 어떻게 쓰고 얼마 해서 이렇게 받는 이 기다란 이 얇은 종이 이제 간이 영수증 그리고 이 거래 명세서 또 이제 A4 용지에 위에 써 있어요. 아예 거래 명세서 이것도 양식이 복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법적 증빙인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사업자님들이 계실 때 이거는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증빙이 있고 대금을 지급한 게 뭐 사업용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명백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를 소득세 때 경비로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가세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이계산서, 면세제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승용차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차, 화물차, 구인승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들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차량들이에요. 얘네들. 그리고 접대비로 지출한 것, 그리고 내 개인적 경비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거다. 이것들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빠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납부세액 예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구조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규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예요. 어, 간이 과세자 낼 수 있죠.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은 모두 다 다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 초기에는 간이 과세자를 일정 부분 유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만 간이 과세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세율에서 차이가 나죠. 세율이 10%고 일반 과세자는 전자상거래업인 이제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에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게 15%에서부터 이제 40%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간이과세자 신고 서식에 보면은 이제 뭐 도소매업부터 이제 임대업까지 부가가치율이 다 나눠져 있어요. 전자상거래업은 15%라서 10%에 15%를 곱해서 1.5%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담이 10%와 1.5%뭐 1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8.5%는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이 낮다. 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세부담은 동일해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이 간이과세자가 낮다라는 거고 일반 과세자는 연 2회, 1월과 7월에 개인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은 연 4회, 예정 신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인은 3개월 단위로, 개인은 6개월 단위로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 간이는 이 개인의 6개월 단위가 또 2배 늘어요. 그래서 12개월 단위. 1년에 한 번 신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한 번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정고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가 한 번 있고 10월 25일까지 또 예정고지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전기 납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 매출이 발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하게 되면은 50만 원 이상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의 절반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사장님들께서 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도 11월 달에 이제 예정고지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고지서가 나오면 이거 신고 기간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내가 정식으로 신고할 때 정산할 건데 안 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별개예요. 고지서가 나온 거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건데 기납부세액 만약에 예정고지 금액을 안 내면 정식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는 해줘요.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 고지서에 가산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예정고지 금액을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플러스 안 낸 기간 3개월 동안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지만 이제 확정 신고 때 공제받는 거는 여전히 가산세를 뺀 100만 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받은 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가산세만큼은 손해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를 굳이 손님이 오지 않는데 할 필요가 없겠죠. 혹시라도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는 하실 수 있어요. 뭐 창고라든가 뭐 이렇게 뭐 판넬을 짜고 뭐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없죠. 오히려 매입 상품을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처음부터 그냥 일반 과세자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랑 거래를 하거나 이제 좀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과는 이제 거래를 할 때 일반 과세 사업자,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업자니까 그분들이 물건을 사오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것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아서 상대방이 간이과세 사업자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쪽과는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를 하시고 설령 내가 간이과세 사업자다. 근데 상대방이 일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간이과세자는 포기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 이거 포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3월 중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은 4월에 바로 일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간이과세자를 먼저 내서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좀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법인거래처나 이렇게 개인의 큰 거래처에서 일반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른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공급은 바로 다음 달 아니면 물건을 먼저 줄 수는 없죠.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공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다음 달 1일에 바로 이제 증빙이랑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물건을 보내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전자상거래업은 면세 사업자가 많지 않지만은 농수산품을 이제 도소매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면세 사업자를 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에 이제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 요거 1년에 한 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예요. 신고 기간이 길죠. 근데 보통은 2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매입 내역을 신고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그냥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해요. 5월 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내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되고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고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은 아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그 일반 과세 사업자는 내가 물건을 100원짜리 물건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원에 사오고 이게 100원과 10원으로 나눠지죠. 이 10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 100원은 나의 상품 재고로서 결과적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똑같이 이 물건을 사왔다고 했었을 때 110원에 사왔는데 100원과 10원으로 나눴어도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어차피 환급도 못 받고.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다 요 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기 드리자면은 이제 현황 신고에서 어떤 것들 신고하는지 이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얘만 매출이에요. 얘는 매입이고 매입이고. 그리고 수익금액 검토표가 필요한 일부 업종들이 있고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장 기본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신고서를 넣게 됩니다. 이거를 위한 징빙관리 체크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업자들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꼭 면세 사업자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사업자들이 이 징빙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징빙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의류를 판매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장기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서 물건을 사입해 주시는 사입 삼촌들이 계시고 사입 삼촌들에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나는 간이가세자를 영위하면서 이제 그냥 현금 주고 현금으로 떼어와서 장기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박스에 영수증을 막 이제 쌓아놓고 이제 계좌에서 이제 자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매장에 있는 현금으로 이 사익 삼촌한테 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보면은 다 증빙이 없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전혀 관리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또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었을 때 매출액이 작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간이과세가 아니라 간편장부, 아이고, 간편장부이면서 단순 경비율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증빙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세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세금 얼마 안 나오네, 종합소득세. 그래서 뭐 걱정을 다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하러 걱정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요게 바로 사업을 조금만 하면은 이 단순 경비율이 사라지고 기준 경비율자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은 한 85%까지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 주던 나의 경비가 갑자기 15%나 7%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세금 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500만 원 이렇게 세금이 계산이 돼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법적 증빙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증빙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요번 지난 5월에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서류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세금이 실제적으로 매입이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조정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시는 일이 일단 없어야 되고 이 장부를 갑자기 1년치에 이 쌓여있는 이 영수증을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으로 사실은 수치를 하셨으면 이 장기가 사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요거 한 장을 꾸며봤는데 사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꼭 부가세만이 아니에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하다못해 원천세도 상속세도 뭐 나머지 모든 세금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타임라인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전산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 처리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다 찾아볼 수가 없죠. 이 타임라인 안에 지켜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묻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신고서가. 그런데 이 기간을 놓쳐서 내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못 지켰어요. 이 하루만 딱 늦어도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갈 때 나는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담당자가 수동 분석합니다. 그러면 장부를 오랫동안 이제 다 봐왔기 때문에 부가가치 신고서를 딱 보고 이상점이 바로 눈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신고 기한은 지켜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문이 꼭 갑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안내문이 가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신고는 잘 하시게 되는데 그 신고 기간이 오게 되면 안내문 받으면 그때 바로 기다렸다가 내가 설령 뭐 맡기고 있는 세무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내문 받으면 그때 바로 세무사를 찾아서 뭐 신고 의뢰를 하시거나 직접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 바로 신고 준비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거 한 1, 2주만 그냥 두면 안내문 받았었나? 신고 기간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다 흘러가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또는 지나고 얼마 지나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꼭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세무사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해야 되는 그 사업자님도 이제 부가가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카드 증빙 시스템 요거를 체계화하셔야 돼요. 이걸 할 때마다 뭐 개별적으로 발급을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어렵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 매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제 대행 매출, 홈택스 매출 조회, 기타 현금 매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출 파악을 하고 세금 계산서와 카드 증빙은 사실은 매출은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을 일이 없어요. 대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빙수치 리스크를 관리를 해서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항상 필수로 받게 하고 이거를 잘 등록만 해놓으면 내가 따로 개별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 이제 홈택스상에서 정리가 되거나 세무대리인이 자기네 시스템에서 전부 다 집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를 일정 부분 하면서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나오는 것과 매칭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내가 집계한 거는 매출이 1억인데 홈택스에 8천만 원만 나온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어딘가 내가 잘못 잡았거나 홈택스가 잘못 잡았거나 어쨌든 어딘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을 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셔야 되지.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뭐 홈택스 걸로 신고를 해볼까 아니면 내 걸로 신고를 해볼까 하면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 매출에 대해서 집계하는 그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어요. 홈택스에서 설령 일정 부분을 누락해서 매출 집계를 못 해줬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안내 도움 차원에서 정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집계한 자료가 적게 집계했다고 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왜 국세청에서 잘못 안내를 해줬냐, 내가 그래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소송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긴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의 매출은 꼭 잘 집계를 하시고 특히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지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 D 사이트 이거 다 집계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보통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각 이제 A 사업자님 거에 사이트별 매출 집계를 다 해서 보내드리면은 사장님께서도 직접 사이트별 매출 집계를 다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대사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합계 가지고만 비교를 하시면은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뭐 A-에서 많이 잡히고 뭐 B-에서 적게 잡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상충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꼭 이렇게 적게 잡힌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 와가지고 나중에 잡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격 증빙 잘 받으시는 거, 시기 준수하는 거, 매출에서 어디에서 팔았는지 요거를 잘 관리하시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것만 이제 뽑아봤는데, 요거. 모든 매출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태무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태무라든가, 알리. 여기에서 매출한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집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태무에서 팔았어도 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계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이 해당 기관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장은 안 주지만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자료 제출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국세청으로 다 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집계를 하게 되고 이 A라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았었던 거에 대해서 과거 신고 내역들을 검토한 다음에 과소 신고한 거 요즘에 안내문이 많이 나오죠. 요즘 한창 해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모든 매출, 이 다 전자상거래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가 다 남아있고 그 해당 기관에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집계가 되지 않더라도. 두 번째는 요 매출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매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세금 계산서 매출 얼마, 신용카드 매출 얼마, 현금 영수증 해놓고 지출 증빙, 소득공제, 이렇게 해서 또 얼마, 얼마, 이제 기간이 있고, 요 끝에 이제 합계가 또 있죠. 합계 요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 나와요.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은 사장님들은 이것만 궁금해 하죠. 근데 사실 이 구분되는 거를 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홈택스에서는 이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통으로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해서 뭐 여기에 뭐 신용카드 얼마, 현금 영수증 얼마에서 똑같은 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기도 하고 하죠. 근데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1,000만 원까지, 그래서 1.3% 매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1.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1.3%니까 전부 다 신용카드로 팔게 되면은 0.2%만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를 일으키기만 해도 사실 세금이 뭐 이렇게 다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증빙 같은 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환급도 못 받는데 내가 굳이 증빙 달라고 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10% 싸게 물건 사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유혹들을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 다 법에 나와 있고, 이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퍼센트의 굉장히 미세한 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이익이 보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고 꼼수를 쓰는 경우에 사업이 크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제 매출을 최대한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지 이 전자상거래업에서는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 들어가려고 매출을 일부러 조정해서 이제 줄이고 요 틈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은 사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모르셔도 괜찮고, 두 번째 또 다음으로 보면은, 매입할 때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직원의 카드나 배우자의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어, 사업용 물건을 매입했다라고 사업자가 충분히 입증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대비는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충분히 입증이라는 거, 사실 2단계로 가면은 벌써 해명이라든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벌써 이 과정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원 배우자 하지 마시고 본인 명의 카드로, 네, 구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 지출, 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현금 영수증으로 얼마를 썼는지, 이거를 개인별로 다 이거를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런데 매출은 잔뜩 있는데 배우자 카드만 썼어. 그래서 배우자는 메인만 있어.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는 쓰기만 하고 남편은 벌기만 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근데 이거를 매칭해서 퉁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홈택스에서 개별 건별로 구매 내역에 대해서 뜨게 되는데, 거기에 내역을 보면은 뭐 A 구매,
뭐 땡땡땡 뭐 10,000원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뭐 공제, 불공제 해서 얻은 건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얻은 건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국세청에서 시스템상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일 뿐이지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홈택스 상에서도. 그런데 물론 일반적으로 요 A라는 업장에서 쓴 거는 공제더라. B라는 업장에서 쓴 거는 불공제더라라는 거를 이 데이터 수집한 거의 결과표를 여기다가 다 뿌려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끔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아까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있고요. 3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수치 금액의 2% 보통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해요. 증빙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죠. 올해까지 간이가세자인데 세금 안 내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이거고 종합소득세 계산은 간이하고 일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를 나누는 거는 별도로 있어요. 이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있고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렇게 이제 기장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지 간이하고 일반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1시간 15분이나 강의를 했네요. 저희가 10분 쉬고 2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